자, 법률행 요건 53페이지.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매매계약. 매매계약의 효력을 보니까, 매매의 효력을 보니까, 아까. 자, 효력이 유효하게 발생하려면 매도인에게는 대금 지급 청구권이 생긴다고 그랬죠? 갑에게는, 갑이 매도인이라고 합시다. 대금 채권이 발생합니다. 대금 청구권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거꾸로 매수인, 을이 매수인이라고 봅시다. 을은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생기죠. 자, 이런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 데는 이걸 법률 효과라고 그랬죠. 법률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데는 이 매매계약이 성립이 돼야죠. 그러면 성립이 되는데 필요한 요건이 뭐가 있냐? 성립 요건. 그러면 성립이 됐다고 해서 다 이런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니죠. 유효한 매매계약에만이 이런 효과가 생기죠. 그러면 유효요건, 이런 효력이 생기는데 바로 효력 요건이라고 하죠. 유효요건은 뭐가 있는 건가? 이걸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이런 법률 효과가 발생하게 되려면은 계약이 성립이 됐다고 해서 다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무효인 계약도 있을 수 있고 취소인 계약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유효한 계약이야만이, 유효한 매매야만이 이런 효과가 생기잖아요. 이런 효과가 발생하는데 필요한 가치할 요건들이 뭐가 있냐? 그걸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그게 법률의 요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립 요건을 보니까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성립되는 요건, 이걸 일반적 성립 요건이라고 그래요. 일반적 성립 요건은 당사자가 있어야죠. 법률행위는 사람이 하는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어떤 법률 효과를 발생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목적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 있을 수 없다고 그랬죠. 아까 우리 밑줄 쳤던 기억나잖아요. 의사표시.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있으면은 계약은 성립이 되는 거죠. 법률행위는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럼 법률행위가 성립되는데 이 세 가지 위에도 별도 요건이 갖춰져야 할 특수한 법률행위가 있어요. 이걸 특별적 성립 요건이라고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요식행위에서는 방식이 있어야 없어요. 혼인 신고는 신고라는 방식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요물계약에서는 그 현상강구의 현상금을 받으려면은 그 잡아야요, 안 잡아야요, 그 범인을 잡게 돼야죠. 실행이 돼야 한다고 그랬죠. 행해져야 한다고 그랬죠. 합의만 갖고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걸 요물계약이라고 그래요. 요물계약이나 또는 요식행위에서는 별도 방식이 필요하더라 이겁니다. 이런 것들을 특별적 성립 요건이다. 그러면 성립이 됐다고 해서 다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유효하려면은 어떤 요건이 또 필요하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갑이 을에게 병을 죽여준다면, 살인해준다면 1억 원을 주겠다. 1억 원을 주겠다라고 계약을 맺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이게 청부 살인 계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청부 살인. 살인을 계약을 맺는 거죠. 이거 법률 행위예요, 아니에요? 법률 행위가 성립되면은 법률 행위고 아니면은 법률 행위가 아니죠. 법률 행위가 성립 요건이 갖춰지면은 법률 행위인데 불성립되면은 성립 요건이 안 갖춰졌다는 얘기죠. 성립 요건은 부존재라는 얘기죠. 불성립 시에는 이건 법률 행위가 아니죠. 법률 행위가 성립돼야 법률 행위니까. 그러면 이거 법률 행위인가 아닌가는 성립이 됐는가 안 됐는가 보면 되겠네. 자, 우리 당사자가 있어요, 없어요? 계약 당사자가 있죠.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살인 목적 있죠. 의사표시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1억 원을 주겠다. 이런 실행을 해주면은, 죽여주면은. 그렇죠? 이런 의사표시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청부 살인 계약으로 법률 행위입니다. 법률 행위가 성립이 됐어요. 성립 요건이 가져졌어요. 근데 이게 법률 행위가 성립이 됐다고 해서 이게 유효하게 된다면 이 사회 질서가 물러나면 서요, 안 서요? 그렇죠. 그러면 유효 요건이 안 갖춰졌기 때문에 무효인 계약이구나. 무효인 계약이라도 법률 행위는 성립이 된 거다, 안 된 거다? 성립된 것이다. 법률 행위가 불성립되면은 무효 취소 문제도 아니라는 거. 무효 취소 사유 아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법률행위가 성립이 안 됐는데 무슨 무효 취소냐 이겁니다. 그럼 무효 취소 사유가 생기려면은 성립 요건은 갖춰졌지만 성립은 됐지만은
효력 요건이 부존재한 거, 유효 요건이 부존재한 거. 효력 요건의 부존재. 효력 요건이 안 갖춰졌다는 얘기죠. 이게 무효 취소인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무효 취소인 법률행위가 되려면은 일단은 성립은 돼야 한다, 안 돼도 된다. 성립은 돼야죠. 성립이 안 되면은 무효 취소 사유도 아니라니까? 왜?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법률행위가 성립 요건이 갖춰져야 법률행위인데 성립은 됐어. 근데 유효요건이 갖춰지면 유효한 법률행위야. 근데 이런 법률행위는 살인을 목적으로 했잖아. 불법을 목적으로 했잖아. 이게 유효화된다면 말도 안 되잖아요. 반사회 질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계약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무효인 법률행위예요. 그럼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해서 법률행위다, 법률행위는 아니다. 법률행위이다. 법률행위이다. 무효 취소인 법률행위도 법률행위이다라는 거. 효력 요건이 불존재하더라도 이거 법률행위이다, 법률행위 아니다. 무효 취소인 법률행위이다라는 거죠. 무효 취소인 법률행위. 자, 이해가 갔습니까? 어? 반반. 자, 법률행위가 성립돼야 법률행위예요. 성립이 안 돼도 법률행위예요. 성립돼야. 그럼 법률행위가 성립이 안 되면은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무효 취소인 법률행위도 아니야. 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지만 성립은 됐어. 그럼 법률행위잖아. 근데 효력 요건이 갖춰지면 그대로 효력이 생기는 건데 효력 요건이 부존재, 안 갖춰졌어. 그러면 무효 취소인 법률행위라고 그러죠.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성남에서 있었어요. 성남에서 연립주택에 어떤 여성 한 분이 이사를 와갖고 이삿짐에서 배달한 게 아니라 용달차로 배달한 거지. 용달차로 배달해갖고 잔뜩 가구다 보다 이삿짐을 싸놓고 이걸 혼자 날르는 거야. 혼자 날르는데 그 위에층에서 사는 남성이 어떻게 내려오다가 이걸 봐서 여성 혼자 끙끙대고 막 날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해갖고 이게 남자가 도와주니까 얼마나 좋아, 얼마나 편해. 그래서 이삿짐을 다 이제 용달차에 실어왔던 이삿짐을 다 날려줬어요. 근데 여성이 혼자 살고 있는 여성이야. 그러니까 이삿짐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삿짐 센터에도 안 맡기고 그냥 용달차에 온 거죠. 왔는데 여성이 고맙잖아, 그 남성한테. 그러니까 맥주 한잔 합시다. 그래서 맥주 대접하는 거야. 그러다 자기도 맞고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도 남성은 총각이야. 여성도 싱글이고 둘이 시끌이다 보니까 서로 마음이 맞았잖아. 이삿짐 땀 좀 흘려주고 뭣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귀게 된 거야. 사귀가 되다 보니까 우리 결혼합시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신혼여행을 가는 거야. 신혼여행을 가는데, 처음 보는 남성들 둘이 오는 거야. 근데 이 여성이 소개시켜 주는 거야. 이게 사촌 오빠들이라고. 사촌 오빠들인데, 그 여동생 제가 그냥 결혼식 하는데 연락 안 했더니 지금 이 난리갖고 신혼여행까지 쫓아왔다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런지 말았어, 이 남성은. 그런지 말고 같이 신혼여행을 간 거야. 신혼여행을 쫓아왔으니까. 왔는데 바닷가에 갔어요. 바닷가에. 그래서 이제 해변가에 모텔이 있잖아. 모텔이 있고 바닷가에서 그 방파제 이런 바닷가 가니까 이제 회에다가 소주 한 잔씩 허그잖아. 우리 저 밤바다 구경 가자. 방파제에서 파도가 철럭철럭 치는 데서 막 사진 찍는다고 이렇게 난간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경치 좋은 데로 사진 있어. 그러면서 살짝 밀어붙인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미끄러져 갖고 빠졌잖아. 빠졌는데 다 그냥 이렇게 온 거야. 남자가 막 호적거리면서 술도 취했지만 호적거리면서 겨우겨우 이제 살아 나온 거야. 그 모텔에 찾아온 거야. 찾아왔는데 아이고 우리가 나가고 한참 찾다가 못 찾아갖고 그냥 이렇게 알아서 모텔에 와 있는가 해갖고 우리가 먼저 왔다고 이제 거짓말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남자는 몰랐어. 몰랐는데 그 다음날 낚시하러 배 타고 낚시하러 가자고 낚싯배를 빌려갖고 낚시하러 바다로 간 거야. 바다로 가갖고 바다에서 이제 장난하는 척하면서 배를 흔들흔들해갖고 남자가 떨어지게 만드는 거야. 거기 남자가 떨어졌는데 바다 한가운데 떨어진 거야. 떨어져갖고 막 어떻게 막 배 해갖고 와버린 거야. 근데 남자가 헤엄치고 저기 찾아왔네. 또 해변가로 또 왔어. 어떻게 또 이게 죽이는 것이 또 실패했잖아. 실패했는데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등산 가자고. 등산 가자 해갖고 절벽인데 그 산꼭대기에 절벽 같은 데 많잖아. 야우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 밀어버린 거야. 그 신랑을 뒤에서 밀어버리는데 그 신랑이 떨어졌는데 절벽에 그 소나무 이런데 절벽에 나무 그 틈새에 난 그런 것들이 있거든. 거기에 걸려버린 거야. 거기에 걸렸는데 밀어버리고 그러고 이제 간 거야. 사람들도 안 오는데 다 가버린 거야. 이 사람은 그 소나무 붙잡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소식이 없는 거야. 없으니까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그걸 이제 지금 2번이나 물에 빠지고 어쩌고 한 것도 생각해 보니까 일부러 한 것 같아. 자기는 그 술 취해갖고 잘 그걸 의식을 못 했는데. 근데 그렇게 살려달라고 목이 쓰도록 외치고 그러는데도 그냥 가버린 것이 나를 일부러 죽이려고 했구나. 근데 어떻게 다 그 소리를 듣고 등산객이 몇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등산객이 이렇게 막, 끈 만들고 어찌고 막 해갖고 이게 저기를 살려냈는데 이제 모텔에 가면은 이제 칼맞게 생겼잖아. 그걸 이제 거기서 몇 시간 동안 그 소나무 붙들고 있으면서 반성한 거지. 바로 경찰서에 달려갔지. 경찰서에 달려갔고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가 이렇게 간신히 지금 살아왔다. 그래서 이제 잡았잖아. 경찰관들이 가갖고 잡았는데 이제 부르라 하니까 그걸 보험을 미리 들어놓고 생명보험을 막 여기저기 막 들어놨어. 보험회사에. 그래갖고 한 5억 원짜리 들어놓고 이 남자들 둘한테 1억 원을 준다겠어. 저 사람 죽여주면은 1억 원을 준다. 그래갖고 그 신혼여행 가갖고 그 작업을 벌린 거야. 근데 그 남자는 멍청하니 그것도 모르고 계속 3번이나 참 소설 같은 얘기죠. 그 신문에 나온 걸 살인사건에 그 신문에 나온 걸 실제 있었던 사건이야. 그걸 자세히 읽어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야. 이게 무슨 소설 같더라고. 이해가시죠? 참. 그 남성도 참 무던하다. 그렇게까지도 몰랐는가. 그렇죠. 이런 일이 성남에서 실제로 있어갖고 그 청부 쪽이나 이 살인 그 여자를 살인 교사라고 그러죠. 실제로 살인 미수가 된 거지만 미수 교사 여기는 살인 미수죄로서 다 쇠고랑 채웠죠. 재밌죠? 재미없어요? 네. 자 아무튼간 이렇게 살인 목적으로 했다 하기도 계약은 계약이다 아니다. 계약이다. 그렇지만 그 계약이 유효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무효인 법률행위다. 무효인 계약이다 이래야죠. 알겠죠? 자, 그 효력 요건 볼까요? 효력 요건. 일반적 효력 요건이다. 자, 당사자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능력은 자, 이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죠. 의사 무능력자와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제한 능력자 거기 밑줄 치세요. 제한 능력자 해갖고 가르쳐놓고 써있죠.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 세 사람을 능력이 제한당하고 있다 해서 제한 능력자라고 그래요. 그럼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지 못하는데 이 자들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 사유가 돼요. 취소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자, 우리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뭐다? 취소 사유가 된다는 거. 그러면 이것은 취소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무효화되는 법률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무효 취소 사유라는 얘기는 효력이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효력이 안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선생님, 이 미성년자는 알겠는데 만 19세 미만자를 미성년자라고 한다. 이건 알겠는데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은 뭡니까? 피한정 후견인은요. 사무 처리 능력이 좀 부족한 자야. 조금 이렇게 좀 판단력이 좀 떨어지는 거. 우리 저기로 뭐 지능직수로 얘기한다면 80이나 90밖에 안 돼.
좀 어린아이 지능을 가지고 있어. 뭐 이럴 수 있잖아. 그런 판단 능력이 좀 떨어지면은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정법원에서 후견인을, 대리인을 선임을 합니다. 그걸 법정대리인이라고 그래요. 후견인을 선임하거든요. 그 후견 개시가 되는, 후견의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한정 후견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피성년 후견인은 뭡니까? 바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자. 우리 완전 좀 맛이 간 친구들 있잖아. 좀 박약이 아니라, 좀 심심박약이 아니라 결여된 경우 있잖아. 이렇게 좀 판단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판단 능력이 아예 없다고 부여하는 경우 있잖아. 그걸 피성년 후견 선고를 받아야 해요. 가정법원에서. 그러면 여기도 후견인이 여러 가지 대리해서 처리해야 하잖아요. 업무를, 재산상 업무를. 그래서 후견 개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해갖고 피성년 후견이라고 그래요. 이해갑니까? 이번에 뭐 정신병자가 강북 성모병원 그 정신과 의사, 신경정신과 의사를 막 칼로 난두질을 해버려갖고 바로 그 의자로 사망했잖아. 알죠? 참, 정신과 의사들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방탄조끼 입고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그거 어떻게 호주머니 좀 보고 진료합시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 참 위험한 것 같아. 그렇죠? 참, 뭔 불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의사를 다 찌르고 그럴까?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러겠죠. 네, 그렇죠. 자, 아무튼간 그 다음에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있어야 유효죠. 이거 아까 청부 살인계약 같은 경우는 사회적 타당성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살인 목적이니까. 그래서 무효란 얘기죠. 이런 것들을 갖춰줘야 유효하다는 얘기죠. 의사표시는 일체하고 일체에다 동그라미 치하고 하자가 없을까? 만약에 불일치되면 무효 취소 사유가 되죠. 그 다음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또 취소할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제일 밑에 줄에 이런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무효 또는 취소가 될 수 있다 써있죠. 무효 취소가 된다는 것은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없어야만이 유효하게 효력이 생긴다는 얘기죠. 뒷장에 넘어가서요. 특별적 효력 발생 요건이다 해서 제일 밑에 줄에 54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자 이거 우리 이제 일반적 효력 요건 위에도 별도 요건이 갖춰져야만이 효력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조건부 행위에서는 당신이 합격한다면은 이 3.0 그랜저를 당신한테 증여해 주겠다. 그러면 조건부 증여계약이잖아. 조건부 증여계약은 지금 증여하는 거예요. 합격이라는 조건이 성취돼야 증여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합격하면 준다고 했으니까. 합격이라는 조건이 성취돼야겠죠. 그럼 별도 요건이 갖춰져야 하잖아요. 조건 성취라는 요건이. 기한부 법률행위다. 기한부 법률행위. 자, 돌아오는 3월 1일부터 이행하기로 한다. 그러면 지금 계약을 맺었더라도 3월 1일까지는 계약의 효력이 정지돼 있다가 그때부터 도래가 효력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럼 기한이 도래해야만이 그 계약의 효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해갑니까? 대리행위에서 대리인의 자격으로서 법률행위를 하는 걸 대리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면 정당한 대리권이 있어야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대리권이 존재해야죠.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대리를 무권대리행위라고 그래요.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에게 무효입니다. 무효.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정당한 대리권이 있어야만이 효력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토지거래 허가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가 막 투기가 만연되고 이게 가격이 막 일어나는 이런 지역이 있잖아. 그걸 잠재시키려고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만이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돼 있어. 이걸 토지거래 허가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매매에서는 허가지역의 토지매매에서는 소관청의 허가라는 요건이 필요해요, 안 해요? 매매 계약이 유효하려면 필요하죠. 그럼 허가 없이 한 매매는 무효입니다, 무효. 허가 없이 한 매매. 이해가죠? 이런 것들을 특별하게 별도 요건이 필요하다 해서 특별적 효력 요건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밑에 줄에 보니까
우리 대리행에서는 대리권이 존재하고 조건부행에서는 조건이 성취돼야 하고 기한부행에서는 기한이 도래해야 하고 유언행위가 유효역의 효력이 생기려면 유언자가 사망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특별적 효력 요건이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정리합니다. 성립이 돼야만이 법률행위인데 성립 요건이 갖췄다고 해서 다 유효하게 되는 것이다. 성립 요건이 갖춰지고 별도로 유효 요건이 갖춰져야 유효하게 된다. 별도로 유효 요건이 갖춰져야지 성립 요건만 갖춰졌다고 해서 다 유효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법률 효과가 생기려면 두 가지 요건이 다 갖춰져야죠. 그러면 성립 요건이 안 갖춰졌어. 성립 요건이 안 갖춰졌으면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효 취소 사유도 아니라는 거. 그러면 성립 요건은 갖춰졌어. 그렇지만 효력 요건이 안 갖춰졌어. 그러면 이런 효과가 안 생긴다는 얘기잖아. 이걸 갖춰줘야 이런 효과가 생기니까. 그러면 성립 요건은 갖춰졌지만 효력 요건이 안 갖춰지면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야. 그러지만 무효 취소인 법률행위라고 그러죠. 저런 효과가 안 생기는 법률행위라고 그러죠. 저런 효과가 생기려면은 유효해야만 효과가 생기니까. 이해가죠? 그것을 바로 성립 요건과 유효 요건, 효력 요건을 살펴본 거죠. 자, 우리 책에 55페이지. 법률행위 목적이다. 자, 이거 법률행위 목적을 보자 이겁니다. 그 법률행위 목적에다가요, 별표를 하고 두 문제 이상 출제 써놓으세요. 제목에다가. 그 옆에다가 두 문제 이상. 지금 오늘 공부하는 핵심이 여기에요. 오늘 공부하는 핵심은 지금 여기에 있어요. 법률행위 목적은 지금 유효 요건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유효하는 데는 유효역의 효력이 생기려면은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성이 있어야죠. 실현 가능할 걸 목적으로 해야죠. 유효하려면. 세 번째, 적법성이 있어야죠. 네 번째,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죠. 이게 하나라도 겨루게 되면은, 하나라도 이게 안 갖춰지면은 무효인 법률행위예요. 무효인 법률행위. 그게 우리 아까 여러분들 53페이지에서요. 53페이지에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을 보니까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유효역의 효력이 발생하는 요건으로서는 그 살펴봤던 바가 있죠. 그걸 지금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법률행위 목적이 유효하려면 확정성, 실현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라도 얻게 되면은 무효가 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여기가 여러분들의 시험 문제 밭이죠. 두 문제는 나온다고 봐야죠. 많이 나올 때는 세 문제까지도. 오케이? 자, 55페이지로 이제 봐서 목적의 확정성이다. 이것은요. 자, 이행시까지 확정 가능하면 된다는 것을 아냐 몰랐냐서 시험 문제 나와요. 자,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목적이 확정이 안 됐어. 그래도 이행시까지 확정 가능한 기준과 방법을 정해주면 족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 판례 박스 있잖아요. 그게 시험 문제 나와요. 매매 계약 당시에는 가격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그 확정 방법과 기준을 정해주면은 계약은 성립하는 여부다. 적극이라는 말은 긍정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판례에서 적극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인정 써놓으세요. 적극 옆에다가. 근데 소극이라고 나오는 경우 있어요. 소극. 적극이라는 말은 인정한다고 있어요. 소극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판례에서. 그럼 부정한다는 말이에요. 인정 안 넣는다는 말이에요. 소극이라고 나오면. 근데 여기는 적극이라는 말은 지금 이 계약은 가격이 확정이 안 됐더라도 이 가격을 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을 정했으면은 이 매매 계약은 유효역의 효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 이거 보세요. 지금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이에요. 근데 절친한 친구가 네요. 근데 갑의 땅을 을이 필요해서 살라고 그래요. 살라고 하는데 사업자 필요하면 서로 간에 친구 간에 사고 팔고 할 수 있죠. 근데 갑이 좀 자기 땅이라고 조금이라도 비싸게 받으면은 을이 안 준다고 할 사람이 아니야. 부르는 데 줄 것 같은데 나중에 서운하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야, 나 가격 모르겠다. 네가 주는 대로 내가 받을 테니까 그냥 네가 알아서 줘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을도
조금이라도 좀 싸게 주면은 자기가 이익이 되지만 갑한테 또 갑이 나중에 서운하다고 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친구가 안에 금이 갈 수도 있어. 돈 몇 푼도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아니다. 나도 잘 모르니까 네가 돌라는 대로 내가 줄 테니까 네가 얘기해라. 가격 얘기해라. 응? 내가 뭐 얼마나 잘하냐. 도직 가격 나 모른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가격이 결정이 안 되니까 매매 계약이 효력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지금 평당 얼마로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죠? 안 생기죠? 확정을 시킬 수 없으니까 그럼 좋다. 우리 서로 간에 나도 결정 못하고 너도 결정 못하니까 제3자 입장으로 감정평가사, 토지 감정평가사가 결정해주는 그 가격으로 그냥 매매계약을 대금으로 삼기로 하자. 그러면 서로 간에 뭐 소원타 이런 것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게 공평한 것 같다. 그러면 감정평가사 이달 말까지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이 평가 금액으로 그 매매대금을 삼기로 하기로 한다. 이렇게 정했어. 그러면 지금부터 유효해요, 안 해요? 이달 말에 평가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을 정해놨으니까. 이해가죠?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럼 지금 계약이 대금이 얼마인가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이행시까지, 준다는 날짜까지 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정해놨잖아. 확정 가능한 기준을 정해놨잖아. 그러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거. 이해가죠? 그게 문제는. 그러면 계약 성립 당시에 반드시 확정되어야만 한다. 확정 가능한 기준을 정해주면 족하다. 그렇죠. 확정 가능한 기준을 정해주면 족하지. 반드시 확정되어야만 유효하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죠. 이해갑니까? 뭔 얘기인가 알아듣죠? 확정 가능한 기준과 방법을 정해주면 매매계약은 유효하다는 거. 자, 그거 알아놓으시고. 그러면 이행시까지도 확정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불확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확정 시에는 이건 무효죠. 효력이 안 생기죠. 이렇게 확정 가능해야 유효하다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불확정, 할 수 없어. 확정될 수 없어. 그런다면 무효죠. 이해 갔죠? 실현 가능성. 이게 이제 시험 문제가 아주 잘 나오는데. 실현 가능성은, 자, 이것 좀 보세요. 실현 불가능한 걸 불능이라고 그러잖아요. 실현 불가능한 건데,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불가능했냐, 그 후에 불가능했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버려요. 처음부터 불가능한 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그래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는 가능했지만은 나중에 이행되기 전까지 불능이 돼버렸어. 이걸 후발적 불능이라고 그래요. 그럼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은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판단한다? 성립 당시, 성립 당시부터 불능인 거. 성립한 후에 불능인 거. 계약이 체결된 후에 불능인 거. 이해갑니까? 성립 당시부터 불능인 거. 원시적 불능일 때는요. 자, 전부 불능인 거와 일부 불능으로 나눠봐야겠죠. 이건 무효죠. 그러면 일부 불능일 때는 어떻게 되냐? 유상계약에서 일부 불능은 유상계약일 때는요. 유효하게 취급하죠. 일부가 불능이더라도.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평당 100만 원씩 해서 500평으로 5억 원으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 면적은 500평이야. 근데 실제 면적은 450평밖에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 계약이 무효는 아니야. 일단은 유효하지만 50평은 처음부터 이행을 못하게 주는 불능 상태에 빠졌죠. 그럼 매수인은 50평 없더라도 사야겠어. 그런다면은 5억 원 줘요. 4억 5천으로 대금 감액시켜야겠어요. 평당 1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대금 감액 청구권이 생기죠. 근데 450평 갖고는 사기 싫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수도 있잖아. 500평이야만이 될 수 있잖아. 그럴 때는 계약 전부를 해지하고 나 안 사갔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오케이? 아무튼간 그런 것들을 일부 불능이라고 그러고 계약은 유효하죠. 유효하지만은 이제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해요, 안 져야 해요? 못 넘겨주는 거에 대해서는 그걸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그러면 전부 불능일 때는 계약은 유효한데 무효인데 계약이 무효인데 일방 당사자 귀책 사유가 있고 타방은 잘못이 없어. 선의 무과실이야. 그러면 귀책 사유가 있는 자한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그래요. 과실이란 말은 잘못이란 얘기거든요. 잘못의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을 이 잘못이 있는 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시적 전부불능으로 계약이 무효화됐어요. 근데 일방은 고의과실이 있고 타방은 잘못이 없어. 그 타방은 잘못이 없는 자는 고의과실이 있는 자한테 책임을 묻는다, 묻지 못한다. 계약이 무효화됐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전부 불능은 무효지만 유상계약에서 일부 불능은 무효로 취급한다, 유효로 취급한다. 유효로. 그러면 원시적 불능은 무효다 이렇게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죠. 원시적 불능은 무효다 이러면은 전부 불능을 얘기해요. 전부 불능으로서 객관적 전부 불능으로 무효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럼 후발적 불능은 계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가능했잖아요. 그 후에 불능이 됐잖아요. 이건 유효하죠. 계약이 유효해요. 유효한데 채무자, 자 채무자가 이행할 의무자를 채무자라고 그래요.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귀책 사유라는 말은 뭐냐면은 잘못이 있는, 채무자의 잘못이 있는 경우와 불능이 되는 데는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로 나눠봐야죠. 채무자가 누굽니까? 불능 채무자를 얘기해요. 매도인을 얘기하는 거죠. 매매계약에서. 그럼 매수인도 대금 채무자지 않습니까? 근데 돈이라는 건 불능이 안 생겨. 지가 돈이 없지. 돈이 지가 말라서 이행을 못한다.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죠. 지가 돈이 없는 거죠.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이 불능 채무자를 얘기하니까 매매 목적물에 대해서는 불능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수인을 얘기한다면 틀려요. 알겠죠? 그러면 채무자의 잘못이 있죠. 매도인의 잘못이 있어요. 그러면 이행불능 문제죠. 그러면 채권자는, 매수인이 채권자죠. 채권자는 이행을 못 받으니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계약의 해지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죠. 그러면 매도인의 잘못이 없이 자 매매된 목적물에 지진이 나서 건물이 붕괴됐다든가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썽썽했던 건물인데 그렇죠? 그런 거. 그럼 뭐 불이 나갖고 다 타버렸다든가. 근데 매도인의 잘못 없어.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났어. 지진이 난 것은 누구 잘못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됐을 때 그 리스크를 누가 부담하냐. 이걸 위험부담이라고 하죠. 리스크, 불이익을 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됐는데 뜻하지 않게 지진이 나서 건물이 붕괴됐는데 그걸 누가 불이익을 감수하냐. 원칙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라고 그래요. 채무자주의라는 것은 매도인이 감수한다는 얘기예요. 매도인. 그러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됐음에도 지진이 나서 건물이 붕괴됐을 때 매도인은 대금 한 푼도 못 받아요. 대금 다 돌려줘야 해요. 계약금까지 다 돌려줘야 해요. 그러면 자기 건물이 자기가 손해보고 있는 거죠. 이행되기 전까지는. 누가 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그럼 뜻하지 않는 일이 생겼을 때 매도인이 감수해야 한다. 이해갑니까? 그렇지만 예의적으로 그 불이 났는데, 그 건물이 불이 났는데 매수인의 잘못으로 불이 났어.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채권자가 위험을 감수해야죠. 매수인이 채권자예요. 그러면 매도인은 그 건물을 이행을 못 하더라도 대금 받아야 해요, 안 받아야 해요? 매수인이 잘못해서 불 났으니까 대금 받아야죠. 그럼 대금 받고 건물은 안 넘겨줘도 되니까 매도인에게는 커다란 손해가 없죠. 이해갑니까? 그 불이익은 매수인이 감수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좀 머릿속에 암기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불능,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인데 이건 어느 시점을 당시로 기준으로 한다? 성립 당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없어졌어. 이게. 그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고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가능했는데 나중에 없어졌어. 그걸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는데 원시적 전부 불능은 무효인데 무슨 문제가 생긴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문제로 실익배상의 손해배상 문제가 생긴다.
일부 불능은 유상대학에서는 유의하게 취급하는데 매도인은 그 불능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안 져야 한다? 져야 한다. 넘겨주지 못하게 되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 이걸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다. 후발적 불능은 유효한데 매도인이 귀책 사유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있으면은 이행불능, 채무불이행 문제로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매도인의 잘못이 없이 불능이 됐을 때는 위험무단 문제가 생긴다. 그렇죠? 자, 우리 책을 정리해 볼까요? 자, 목적의 가능성이다. 실현 가능성. 이런 거. 이것은 물리적 가능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것으로는 불능이다. 이건 물리적으로 판단한다. 사회 통념상으로 판단한다. 사회 통념상으로. 그렇죠? 자, 뒷장에 넘어가서. 불능의 유형이다.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여기 성립 당시부터 불능인 걸 뭐라고 한다? 원시적 불능. 성립한 후에 불능인 걸 후발적 불능. 자, 여기 원시적 불능은 채무자가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상대방은 요유함으로 믿었음으로 인한 손해, 실력 배상을 해야 한다. 이걸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다. 가로쳐놓고 써있죠?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유효하다 이겁니다. 유효한데 거기 채무자의 고유과실이 있을 때는 채무불이행, 이행불능 문제고 채무자의 고유과실이 없으면 위험부담 문제가 된다.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써있죠? 위험부담 문제가 된다. 자, 전부불능과 일부불능. 전부불능은 전부가 불능인 거. 일부불능은 여기 제일 밑에 줄 두 번째 줄에 제일 밑에 두 번째 줄 보니까 일부불능이면 일부무효 법리에 따라 원칙은 전부불능으로 해야 하나 불능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으로 인정될 때는 57페이지 제일 위에 나머지 부분은 가능한 것으로 취급한다. 자, 일부 불능일 때는 원칙은 전부 불능이란 얘기예요. 그렇지만 불능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으로 의혹이 된다면 나머지 부분은 가능하게 유효하게 취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래서 불능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적법성으로 들어갈까요? 이제 세 번째. 자, 법률행위는 목적은, 내용은 법률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적법성이라고 그래요. 법률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이걸 적법성이라고 하죠. 법률의 규정에. 그러면 법률의 규정하면은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법률의 규정하면은 강행 규정과 의무 규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강행 규정이라는 것은 강행성을 띈다는 얘기예요. 강행성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대로만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위반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어떤 위반하는 약정, 위반시의 약정, 그렇게 않기로 하는 약정은 이거 무효입니다. 그 약정을 허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렇게 효력이 생기기로 했어.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기로 하자. 그거 허용 안 돼. 이걸 강행규정이라고. 그러면 의무규정이라는 건 의무적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더라도 약정이 유효한 거. 약정이 유효한 거. 우리 예를 들어볼까요? 계약금을 우리 본계약을 일할 정도를 계약금을 걸잖아요. 그래서 매수인이 자,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이거 괜히 샀다. 이거 후회스러워. 며칠간 고민하다가 나 이거 안 사겠어. 매수인이 그래. 그러면 계약금 포기해야 해요, 안 해요?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계약금 포기해야 하잖아. 매수인이 이거 괜히 파는네. 지금 땅값이 막 올라가는데 이거 안 되겠어. 이거 안 파는다고 해야겠어. 그러면 계약금 받은 것만 매도인이 받았어. 받은 것만 돌려주면 돼요. 따블로 줘야 해요. 그렇죠. 대액을 상환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계약을 맺으면 잘 들어봐요. 계약금의 일부를 지금 10%를 본계약의 10%를 계약금 걸었어. 근데 혹시나 매수인이 그랬어요. 혹시나 내가 중도금 지급되기 전까지 한 보름 정도 기간인데 혹시나 내가 이거 고민하다가 못 사게 되더라도 이 계약금 돌려줘야 합니다. 나 이거 그렇지 않는다면 당신이 그렇게 안 해준다면 나 이거 계약 체결 못 하겠어. 내가 지금 확신이 안 써서 그럽니다. 한 보름 정도 더 지금 시간을 좀 두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매도인 그럽시다. 나 꽁돈 안 바랍니다. 당신이 못 산다고 하면 나 다른 데로 팔면 되니까 계약금 돌려주겠어. 그렇게 합의를 봤어. 근데 매수인이 못 산다고 그래. 한 일주일간 고민하다가 나 이거 못 사겠어. 계약금 돌려주세요. 라고 해. 그럼 돌려줘야 안 돌려줘야? 그렇죠.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은. 그럼 그 계약금인 계약에 관한 규정. 자, 565조. 자,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면 안 사갔다 하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 매도인이 안 사갔다 하면 계약금 100을 상환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 이 규정을 그렇지 않기로 했을 때 그 규정이 유효하잖아. 계약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잖아. 그런 걸 의무규정이라고. 이해갑니까? 그럼 아까 우리 강행규정 하면 얘기할까? 만 19세 이상이 돼야 성년자가 된다라고 우리 민법 제4조에 규정이 돼 있잖아. 그럼 만 18세는 미성년자로서 제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완전하고 유효해요.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계약이 유효하려면 아버지 어머니의 동의서가 첨부돼야 해요. 근데 뭐라고 약정했냐? 우리끼리는 지금 아버지 어머니 동의서가 없더라도 만 18세인데 18세부터 성년으로 허기를 하자. 성년으로 허기를 하니까 아버지 어머니 동의 없더라도 이 계약은 유효하기로 하자. 그렇게 약정을 맺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자가 만 18세인 내기가 그렇게 약정했다고 성년이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 그걸 강행규정이라고 해요. 그걸 반하는 약정은 허용한다, 소용하지 않는다. 허용하지 않는다. 그 규정대로만 인정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걸 위반하는 특약은 인정을 안 해줘. 이해 갔습니까? 뭔가 알겠죠? 그러면 적법성이라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용이. 어느 규정에 적합해야 유효하다는 뜻이야? 이건 반해도 된다고 그랬잖아. 어느 규정에 적합해야만이 유효하다는 뜻이다? 강행규정에 적합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적법성이라는 것은 강행규정에 적합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법률행위 내용은. 이해갑니까? 강행규정. 강행규정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모유라고 했으니까 유효하려면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걸 적법성이라고. 그래서 여기 강행규정 해갖고 강행규정은 그게 위반되지 않아야 하는데 57페이지에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눠져요. 효력 자체를 부인하는 규정을 효력규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강행규정 중 효력규정을 무효화시키는 규정을 말한다. 그걸 위반하면은 무효화되는 거죠. 무효화되는 거. 그래서 우리 아까 부동산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를 했으면 무효화되잖아요. 그게 바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부동산 실명법이 강행규정이니까 당사자가 약정에 의해서 등기를 자기 재산인데 자기 토지인데 타인한테 친구한테 등기를 맡겨놓기로 했어. 그걸 명의신탁이라고 그래요. 명의를 맡겨놓는 계약을 뭐라고 한다? 명의신탁. 그러면 그거 유효화되냐? 안 되죠. 무효죠. 효력규정 위반 행위니까. 이해갑니까? 그런 것들을 무효라고 한다는 거. 자, 여기 판례에서요. 중개 여기 넘기기 전에 57페이지. 제일 밑에 판례 57페이지. 중개 수수료는 법정 한도액이 정해졌잖아. 과다하게 이 수수료를 징수하는 걸 제한하기 위해서 법정 한도액이 정해졌는데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그 수수료를 주기로 약정했어. 그러면은 초과 부분은 무효죠. 전부 무효는 아니고 초과 부분에 한해서 무효죠. 그러면 이거 안 줘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 줬으면 어떻게 되냐. 자, 이건 무효니까. 이행을 안 했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강행규정 위반행위는 무효니까. 효력규정 위반행위는 무효야. 자, 이것 좀 정리해 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무효니까. 이행 전이면은 이행은 불필요하죠. 불필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거 효력이 안 생기니까. 그렇지만 이행을 했네. 자, 우리 300만 원까지가 수수료인데 500만 원 준다고 했어.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 300만 원까지는 유효고 200만 원은 초과되는 건 안 줘도 돼. 근데 줬어. 그러면 반환 청구할 수 있냐?
그 중개업자는 300만 원까지는 받을 권리가 있지만은 500만 원으로 초과되는 이익을 500만 원을 받았으면 200만 원은 부당하게 이득을 본 거잖아. 효력이 안 생기는데도 이득을 봤으니까 중개 수수료 약정을 오버했으니까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이거 보고. 부당하게 이득을 본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이게 인정된다는 얘기죠. 이행했으면은 오버되는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해갑니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면은요 중개 수수료 아껴 갖고는 돈 못 법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투자한다고 봅시다. 투자한다면은 수수료 듬뿍 주세요. 또 판다 수수료 듬뿍 준다고 하세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중개업을 오래 한 돈도 많이 버는 친구들은요 수수료 보통 10% 줘버립니다. 그러면 자기가 땅을 팔려고 그래. 땅을 팔려고 하는데 실제로 받을 금액이 1억 원이더라도 수수료 10% 준다고 하잖아. 1억 5천으로 계약을 맺어준다니까. 그러면 1,500 주더라도 나머지 3,500은 자기가 더 이익이 돼. 파는 사람 입장일 때. 자, 사는 사람 입장일 때 한번 볼까요? 사는 사람 입장일 때 10% 준다고 하잖아요. 10% 준다고 하잖아. 그러면 2억 원에 살 것도 1억 5천에 사게 된다니까. 그리고 더 좋은 땅을 사. 그거를 알 때요. 돈 벌. 제 후배 하나가요. 25년 중개업을 해갖고 돈 수십억, 한 100억 정도 벌었지.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뭐 이렇게 해갖고 막 했잖아. 파주 땅을 산 거야. 파주 땅을. 파주 땅을 하는데 중개업자한테 땅 가격을 10%를 준다겠대. 10%. 그래갖고 10억 원어치 사는 거야. 지금 몇 배? 4배 올랐대. 이제 지금 한 2년도 안 됐는데, 한 1년밖에 안 됐는데. 4배 올랐대야. 그리고 수수료는 10% 줬대. 그리고 좋은 땅을, 가격이 올라가는 땅을 사는 거야. 그렇게. 그러면 중개업자들은, 100만 원 벌을 거 1000만 원 벌으니까 얼마나 신경 써서 해줘.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득이 되게끔 해주려고 노력하잖아. 아니라고? 달라. 안 돌라고 하지. 돌라고 한다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준다고 않지. 알겠습니까? 준다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재테크하는 방법을 지금 알려준 거야. 그 수수료 갖고 연연하지 마시란 얘기야. 아시겠죠? 듬뿍 준다고 하면은요, 훨씬 좋은 가격으로 팔아줍니다. 좋은 가격으로. 그러고요, 그렇게도 안 나가던 땅도요, 우리 수강생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얼마 준다고, 이거 팔아주면 그냥 1,000만 원 줄게. 딱 하니까요, 그냥 한 2달 만에 그냥 바로 나가더래요. 어떻게 그래? 돼서 엮어대는 거야. 1,000만 원 벌으려고. 그렇게 안 나가던 땅도. 이해가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돈 버는 데는 그런 거 인색하지 말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도 거꾸로 중개업을 할 때는 또 그렇게 좀 하게 되잖아. 재밌는 얘기 해드렸죠? 자, 우리 봅시다. 여기 58페이지에 보니까 단속 규정이다 해갖고요. 일정한 단속을 하기 위해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지시키는 것을 단속 규정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사법상 효력은 그대로 유효해요. 여기 세 번째 줄에 사법상 효력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대로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 이제 단속법규에 위반됐기 때문에 벌칙이 부과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포장마차에서 가끔 짜장이나 국수 이런 거 사 먹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매매계약은 유효해요. 그 국수값 주하요. 그렇지만은 단속반에 적발되면 50만 원, 100만 원 그 벌칙이 부과되고 뭐 이렇게 제재를 가해요, 안 가요? 여러 가지 교통 어지럽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통행에 방해가 되는 문제가 생기고 이러니까 그걸 제재를 가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단속 규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 판례 박스를 보니까 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행위,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죠.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여러분들 중개 업무를 자기 땅을 자기가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냐 이겁니다. 중개사의 등록을 한 사람이 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사무실을 차렸어. 자기 땅을 자기가 파는 매도인 입장으로서 중개 업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매수인이 나타났을 때 못 옵니다. 자기 땅을 자기가 중개 업무를 못 해요. 근데 중개 업무를 했어. 해갖고 자기가 매도인이고 저기 의뢰인이 매수인으로 해서 팔게 자기가 중개 업무를 했어. 그러면 그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화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이 사람은 징계를 받아야 안 받아요? 그 적발이 되면은 받죠. 그래서 중개사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아요. 이해갑니까? 벌금을 때리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단속 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효는 아니라는 거.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는 거. 오케이? 그렇지만 공정한 중개라고 볼 수 없잖아. 그래서 금지시켜놓은 거죠. 그런데 또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거죠, 이거. 여기 두 번째 체크 플러스에서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중간 생략 등기 금지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박스 세 번째 줄에. 그 밑에 체크 플러스 박스 세 번째 줄. 찾았어요? 그 중간 생략 등기라는 말 못 찾았어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말. 찾았죠?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미등기 전매행위,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시키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이게 무효냐? 자,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요. 나중에 우리 또 자세히 공부할 건데 이 토지를 을과 매매했어요. 근데 을이 아직 등기를 넘겨받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병한테 또 팔아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갑으로부터 병으로 이전 등기를 바로 넘어가더라. 그러면 을의 등기가 생략되고 있으니까 을은 세금이 나와야 안 나와요? 투기가 될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더블로 받아먹고 팔고 이럴 수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금지시켜 놓고 있어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금지시키고 있는데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를 행해졌을 때 이 사람은 취득을 못 하는 거냐 이게 문제잖아요. 유효하게 취득해요. 사법상 효력은 유효해요. 그 대신 이 제재를 가해야겠죠? 을이 이 법을 위반한 거니까. 그래서 이 3년 이하 의층에게다가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런 벌칙 규정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단속 규정,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단속 규정 위반 행위는 이 계약 자체가 무효란 얘기예요. 계약은 유효하되 벌칙을 부과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효력 규정은 계약 자체가 무효예요. 효력 규정 위반 행위는 무효인데 단속 규정 위반 행위는 단속 규정을 위반했어요. 그러더라도 유효해요. 그 법률 행위는 계약은 유효하지만 벌칙이 부과된다는 얘기예요. 형벌을 가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갑니까? 제재를 가한다는 얘기예요. 벌금을 때린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유효하지만. 그래서 그 두 가지 판례 좀 눈여겨보세요. 개업 중개업자가 자기 재산을 자기가 중개 업무를 해버리는 거. 그러면 그 저기가 제재를 받을 뿐이지 중개업자로서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화되는 건 아니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 3자 간의 합의에 의한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하다는 거. 그 대신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다 안 받는다? 벌칙을 부과한다는 거. 그것을 좀 눈여겨보세요. 자, 오늘 공부는요, 오늘 첫 시간인데 여기까지 해야겠어요. 오늘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제일 첫 시간이기 때문에 당부한 것이 세 가지 있어요. 세 가지가 뭐라고 했어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자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 긍정적인 마음 자세가. 두 번째는 중간에 포기하지 말자는 거. 끝까지 밀고 나가자는 거. 그러면 합격한다는 거. 알겠죠? 끈기를 가지고 지구력을 가지고 그러려면은 체력 단련도 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주변 정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드라마 같은 것도 좀 정리하고 이렇게 책 보는 시간을 확보해야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차피 공부하는 질이 끌려가면서 공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재밌게 공부하시라는 거. 재밌게. 그 재밌게 하려면은 이 공부에 집중을 하면은 재밌어져요. 이해가죠? 그래서 정이나 다른 건 못해도 1시간 정도라도 복습을 좀 오늘 공부 뭐 했지? 밑줄 친 거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거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하든 이렇게 떠들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선생님 이런 얘기하면서 우스운 얘기도 한번 얘기해 줬지 뭐 이러면서. 그러면 기억이 남는 거죠. 그게. 알겠죠?
그냥 덮어놓고 다음 주에 또 이거 펼치고 이러면은 맨날 잃어버리고 맨날 그 처음인 것 같고 이래요. 실력이 많이 안 올라가. 그렇지만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이라도 떠들어 봤으면은 실력이 껑충껑충 올라간다는 거. 아시겠죠? 지금 많이 남은 것 같아도 300일 정도밖에 안 남은 겁니다. 10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금방 갑니다. 1년. 이 1년 좀 꾸준히 했어서 우리 다 합격하는데 목표 달성을 합시다. 이번에. 알겠죠? 그러려면 빠지지 말고 강의부터 꾸준히 참석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처음에 해줬고, 이제 우리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가 생기는 법률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권리 변동을 얘기해줬죠.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되는 모습 간단하게 얘기해줬고, 그 다음에 권리 변동 원인이 되는 걸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생기는, 원하는 말을 표시하는 걸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의사표시에 의해서 어떤 법률 효과가 생기는 것을 법률행위라고 그랬어요. 법률행위. 그래서 법률행위의 종류를 살펴봤고, 종류 중에서 단독행위, 그 다음에 기합, 또는 우리 처분행위, 물권행위, 채권행위, 물권행위, 중물권행위 이거 살펴봤죠? 다른 각도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건이라는 걸 봤어요. 법률행위 성립 요건, 효력 요건. 성립이 되는데 필요한 요건이 뭐냐. 또 성립이 됐더라도 유효하게 효력이 생기는 요건은 무엇이냐. 이러면서 살펴봤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 법률행위 목적을 지금 살펴보고 있던 중이었죠. 이 목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유효하려면은 이 목적은, 내용은 확정성, 실현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이시한다고 그랬어요. 확정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실현 가능성, 요거에 대해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을 좀 구별을 잘해야 한다는 거. 요 내용이 우리 계약법에서도 다시 등장합니다. 계약법에서 자세히 나오죠. 알겠죠? 그 다음에 적법성은 강행 규정에 적합해야 하는데, 강행 규정은 효력 규정, 효력 자체를 부인하는 규정을 효력 규정이라고 하고, 단속을 하기 위한 규정은 단속 규정이라고 하는데, 단속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지만 벌칙이 부과된다. 오케이? 그래서 적법성을 살펴봤고, 다음 주에는 이걸 살펴볼 거예요. 사회적 타당성,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는 어떻게 될 거냐. 요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 살펴볼 거니까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59페이지부터는 다음 주에 쭉 이어서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할 때는 좀 용어도 낯설고 내용도 처음 보는 내용이니까 좀 낯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2달만 참으면은 3월 달에 다시 들어갈 때는 재밌어집니다, 여러분들. 2달 정도만 참으면은 이 용어다 뭐다 이런 거 몰라갖고 못 읽어보겠다 이거든 안 해요. 다 알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꾸준히 공부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서 오늘 마무리 되겠습니다. 자, 장시간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